존 앨런 차우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엘라바마주에서 9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등산, 캠핑, 여행을 좋아했고 탐험가와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때 노스 센티널 섬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는데요. 그곳은 현대 문명과 교류하지 않는 원시 부족이 사는 섬이고 존은 그곳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섬에 선교하러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노스 센티넬 섬은 인도양 벵골만에 있는 안다만 제도라는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릉도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센티넬족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들은 6만 년 전부터 이곳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원시부족이 사는 지역은 일부가 관광지화되거나 조금이라도 현대사회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현대 문명과 절대 교류하지 않는 원시부족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외지인을 보면 무조건 활이나 작사를 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부터 다른 부족들에게 침략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1880년에 영국 탐험대가 이 섬의 노부부와 어린아이들까지 총 6명을 납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외부 질병에 면역이 없던 노인들은 섬 밖으로 나오자마자 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측은 남은 4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다시 섬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외부 사람들을 극도로 적대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국제법상 인도 영토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 측에서 1967년에 처음 조사를 위해 연구팀을 파견했는데요. 하지만 첫 방문 때 원주민들이 정글 속에 모두 숨어버려서 연구원들은 선물만 두고 떠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원주민들이 화살을 쏘아대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함께 온 스태프 한 명이 허벅지에 화살을 맞아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도 연구원들은 지속적으로 17년 동안 코코넛, 바나나 등의 선물을 주면서 친해지려고 시도했고 마침내 91년도가 되어서 이곳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측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섬에 발을 딛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의 배로 평화롭게 다가와서 직접 코코넛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67년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죠. 연구원들은 왜 원주민들이 드디어 자신들을 허락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연구원들 역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닷물 속에 서서 원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때 연구학자 중에 한 명인 판딧이 원주민들에게 코코넛을 나눠주다가 다른 팀원들과 달리 섬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꽤 어려 보이는 원주민 소년이 칼을 들고 머리를 자르는 신용을 했고 그 모습을 본 판딧은 깜짝 놀라서 즉시 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원들의 20여 년 가까이 되는 조사로 센티넬족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구수는 대략적으로 50여 명에서 300여 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들은 농사를 할 줄 모르고 이 섬에 있는 물고기와 멧돼지 등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불을 지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상은 신석기 시대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센티넬족 원주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서 면역력이 없는데요. 현대인들에게는 가벼운 질병인 감기 정도만으로도 원주민들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측 연구 팀원들은 항상 조사하러 가기 전에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죠. 인도 측은 91년도 이후로 조사를 중단했고 외부인들이 섬에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지역 원주민들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서 인도 측이 조사하고 구호를 하려고 했는데요. 화살을 쏘아대서 결국 구호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이때 이후로 더 이상 센티넬족 원주민들에게 접촉과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었죠. 하지만 2006년 1월 26일 술에 취한 채 불법 어획을 하던 어부 2명이 타고 있던 배가 표류하다가 센티넬 섬까지 떠밀려 갔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이 어부들을 발견하자마자 죽였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왔던 인도군 측에도 활을 쏘아대서 시신 인도도 포기했었죠. 이 섬은 정글이 빽빽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섬 내부를 위성이나 카메라 등으로도 관찰할 수 없어서 세계의 유일한 미탐험 지역이자 미스터리한 섬으로 꽤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용하던 이 섬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존 앨런 차우 때문입니다. 존 앨런 차우는 이 미지의 섬인 센티넬 섬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는 꿈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멕시코, 이라크, 남아프리카 등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안다만 제도 내의 여러 섬을 방문했는데요. 안다만 제도는 센티넬 섬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부족들에게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선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준비하다가 2018년부터는 존은 드디어 센티넬 섬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훈련을 받고 13가지 종류의 예방접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센티넬 원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존은 안다만 제도 내에 있는 한 섬에서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11일 동안 기도하거나 운동을 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2018년 11월 14일 그는 센티넬 섬까지 데려다 줄 어부들을 포섭합니다. 센티넬 섬에 가는 것은 불법인데다가 해안 경비정을 피하려면 밤에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 배를 빌리는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어부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출발해서 노스 센티넬 섬 근처에 도착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존은 배를 타고 섬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원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섬에 가까이 대는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어부들은 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배에서 작은 카약으로 옮겨 타고 노를 저어서 섬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소리로 원주민들에게 내 이름은 존이고 당신들을 사랑하며 예수도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가져온 물고기들을 던졌는데요. 원주민들이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자 존은 겁을 먹고 바로 배로 돌아갔고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는 배에서 더 많은 선물들을 챙겨서 카약에 옮겨 타고 다시 섬으로 다가갑니다. 첫 번째 시도 때는 섬에 발을 딛지조차 못했지만 두 번째 때는 섬에 도착했죠. 6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그들만의 언어로 원주민들끼리 대화를 했습니다. 존은 그들의 말을 따라하면서 대화하려고 시도했고 예배할 때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 동안 원주민들은 존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때 한 소년이 존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존이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맞췄죠. 존은 깜짝 놀라서 소년에게 성경책을 주고 곧바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존의 카약을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존은 1km 떨어져 있는 배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서 도망쳤고 그렇게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사건 당일 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 때 배가 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자신을 섬 근처에 내려주고 그냥 아예 떠나버리라고 말했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섬에서 계속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며 자신이 만약에 죽더라도 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편지와 지금까지 쓴 일기장을 어부에게 주었습니다. 편지와 일기장을 안다만 제도에 있는 자신의 친구 알렉스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섬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이후로 자신들은 떠났기 때문에 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주민들이 존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의 시신을 해변가 근처에 묻는 것까지 보았죠. 어부들은 존의 유언대로 친구 알렉스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스 역시 안다만 제도 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알렉스는 편지와 일기장을 받아 읽어보고 존의 가족들에게 알렸고 미국 영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측과 미국 측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죠. 인도 당국 측은 존 앨런 차우가 센티널 섬에 불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어부들 7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요. 원주민들과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존이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데다가 원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도 측은 원주민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도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측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원주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였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센티널 원주민들을 연구해왔던 판디 박사는 그들이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존 앨런 차우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어떤 병이라도 걸린 상태였다면 원주민들이 위험할 뻔했기 때문이죠. 또한 존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의 유족들은 존이 센티넬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며 아들을 살해한 원주민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센티넬 섬은 지금도 방문하는 것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주민들은 현재도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66살의 제럴딘 라게는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제럴딘은 자연을 무척 사랑했고 특히 등산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죠. 그녀의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미국에서 가장 긴 등산로인 에펠레치아 산맥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최북단인 메인주부터 조지아주까지 무려 약 3,500km에 달하는 긴 등산 코스인데요. 제럴딘은 이곳을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제인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일생에 한 번뿐인 모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제럴딘의 남편 조지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등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모험을 해야 할 아내를 위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지 않도록 대피소나 미리 정해둔 지점에서 만나서 여행에 필요한 짐을 가져다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3년 4월 23일 제럴딘은 친구 제인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무척 순조로웠죠. 다른 등산객들을 만나서 함께 산을 오르기도 하고 다양한 꽃과 식물을 구경하며 그토록 원하던 자연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시작한 지 2개월째인 6월 말이 되었을 때 친구 제인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인은 제럴딘에게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죠. 혼자서라도 이 모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제럴딘은 혼자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남편을 만나 하이킹에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받고 모험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등산한 지 3주째인 2013년 7월 21일 제럴딘은 남편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까지 약 35km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코스가 무척 기복이 많고 험난해서 제럴딘은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다음날 7월 22일 오전 6시 30분 대피소에서 만난 한 등산객은 그녀가 무척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어도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그녀가 목격된 마지막이 되었죠. 제럴딘은 사진을 찍은 후 남편에게 이제 대피소를 떠나 출발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전화기를 끄고 출발했죠. 하지만 남편 조지는 그날 오후
약속한 장소에서 아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고 제럴딘의 걸음이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 조지는 아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남편 조지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 당국은 즉시 대규모 수색대를 동원해서 등산로 근방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동원해서 공중 수색을 하고 목격자 제보까지 받았죠. 하지만 제럴딘이 실종된 후에 심한 폭우가 내려서 수색견을 이용한 조사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무가 빽빽한 숲이라서 공중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 제보 역시 대부분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아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 측은 심지어 길가에 버려진 반창고의 DNA 검사까지 하면서 혹시나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조사해봤지만 어떠한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했죠. 결국 당국 측은 수색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제럴딘은 장기 실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난 2015년 10월 14일 등산 코스를 따라 숲속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나무들 사이에 있는 너덜너덜한 텐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텐트 속 침낭 안에서 유골도 한 구 발견했죠. 검식 결과 2년 전 실종되었던 제럴딘 라게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텐트 속에는 그녀의 신분증을 포함한 소지품과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일기장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 과정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7월 22일 오전 11시쯤 제럴딘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볼일을 해결한 후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 길을 잃어버린 거죠. 당황한 그녀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전파가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지대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모두 실패했고 그날 밤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럴딘은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미 남편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을 한참 지났기 때문에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죠. 또 마실 물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났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도 하고 갖고 있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면서 가능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길어졌고 제럴딘이 갖고 있던 식량은 금방 동났습니다. 그 후로도 제럴딘은 불을 피워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담요 조각을 나뭇가지에 걸어서 표식을 해두는 등 최대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했었죠. 한 번은 제럴딘의 바로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나무가 빽빽한 지역이라 구조대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잃은 지 2주째가 되던 8월 6일 제럴딘은 다시 핸드폰을 켜서 문자를 보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가 쓰여진 것은 8월 18일로 실종된 지 26일째였는데요. 그녀는 마지막을 직감했는지 만약 자신의 시신을 찾는다면 남편과 딸에게 이 일기장을 전달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걸어서 약 30분 거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럴딘이 실종되고부터 약 한 달간 생존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관은 만약 산에서 길을 잃었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원을 그리듯이 걸으면서 길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럴딘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서라도 시신을 발견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으며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십자가를 놓으면서 그녀를 기렸습니다. 딜런은 1999년에 콜로라도주 두랑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딜런이 8살이 되던 2007년에 이혼을 했죠. 그 이후부터 딜런은 7살 많은 형과 엄마와 함께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딜런의 아빠 마크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기 때문에 딜런은 형과 함께 가끔씩 아빠를 만나러 갔었죠. 하지만 2010년 아빠 마크가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에 딜런과 그의 형 코리는 아빠를 두려워했고 만나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딜런이 아빠를 더욱 멀리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2011년 여름 딜런과 형 코리 그리고 아빠 마크까지 세 사람은 함께 도보 여행을 했습니다. 그날 밤 모텔에서 아빠가 잠들었을 때 딜런과 형 코리는 함께 아빠의 노트북을 가지고 놀다가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죠. 아빠 마크가 여장을 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냥 여장만 한 사진이 아니라 기저귀를 차고 대변을 먹는 사진들이었죠. 딜런과 형 코리는 사진을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 역겹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한 행동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형 코리는 휴대폰으로 아빠의 사진들을 찍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딜런은 형 코리에게 아빠의 사진에 대해서 따지고 싶다고 말했죠. 코리는 일단 그런 사진을 본 것을 비밀로 하고 아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여가 지난 2012년 8월, 딜런과 아빠 마크가 단둘이 보스턴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딜런이 형 코리에게 전화하고 문자로 연락을 해서 아빠의 똥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죠. 아마도 딜런이 그 사진을 본 것에 대해서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싸우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코리는 둘이 심하게 싸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딜런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빠에게 문자로 아빠의 사진들을 봤다고 말하며 작년에 휴대전화로 찍은 그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아빠 마크에게 답장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딜런은 아빠 마크에게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여러 차례 싸우고 말다툼을 했고 둘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빠네 집에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권 때문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급적 아빠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딜런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20살이 되어 법적으로 성인이 된 형은 가지 않았죠. 딜런은 엄마에게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네 집에 있는 동안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딜런은 다음날 19일 새벽 6시 30분에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무척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6시 45분 친구는 딜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레인 역시 그날 오전 내내 딜런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일레인은 남편 마크에게 딜런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그날 아침 7시 30분쯤에 딜런이 소파에서 자는 모습을 확인했고 자신은 잠시 집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했죠. 결국 그날 오후 일레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딜런은 아빠를 만나러 두랑고에 도착한 18일 저녁 공항과 월마트 CCTV에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7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었죠. 경찰은 18일 저녁부터 19일 오전 중에 딜런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엄마 일레인과 형 코리는 딜런이 사라진 즉시 범인이 아빠 마크라고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특히 형 코리는 딜런이 아빠의 충격적인 사진을 본 이후로 아빠와 자주 말다툼하며 충돌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죠. 마크 레드와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한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크의 전 부인인 베시 역시 마크와 이혼 소송을 할 때 그가 살해 협박을 했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레드와인은 끝까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죠. 13살 소년이 실종된 사실은 즉시 뉴스로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대규모 수색대가 결성되어서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딜런은 새벽에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딜런이 가출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딜런이 실종된 지 8개월 후인 2013년 6월 한적한 도로 옆에서 딜런의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마크의 집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경찰은 마크의 집을 수색했고 루미노를 뿌려본 결과 거실 전체에 많은 양의 혈흔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피는 딜런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심지어 마크의 트럭 뒷좌석과 세탁기 쪽에서도 딜런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5년에는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딜런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었고 목 부분에 칼로 찔린 흔적들을 발견했죠. 딜런의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마크 레드와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형 코리는 딜런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평소에 아빠 마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크 레드와인의 옆집에 살았던 이웃 역시 증언을 했는데요. 11월 19일 새벽 2시경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잠에서 깼다가 우연히 창문을 보았는데 레드와인의 집에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트럭 운전수라서 집에 자주 있지 않는 데다가 그가 새벽에 집안에 전등을 켜놓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죠. 마크 레드와인은 사냥꾼이 실수로 딜런을 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사법당국은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그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트럭 등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레이는 자신의 아들이 살해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일레이는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방문일이더라도 아이들이 두려워한다면 방문하지 않을 권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딜런이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만 23살입니다. 마크 레드와인은 결국 법정 최고형인 4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크 레드와인은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래디 스타일스는 193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네 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집게발 같은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1840년부터 4대째 이어온 질환으로 그의 가족들은 대부분 집게발 같은 손을 갖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하다고 여기거나 손가락질했지만 스타일스 가족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일명 랍스터 패밀리라는 별명으로 가족들이 다 함께 서커스 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독특한 외형이나 장애, 기형적인 외모의 사람들을 모아서 구경거리로 보여주는 쇼였죠. 스타일스 가족들은 시즌당 약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한화 약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디 스타일스는 어린 시절부터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7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쇼에 참여했죠. 그리고 스스로를 랍스터 보이라고 칭하며 순회 공연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출을 한 뒤 서커스에서 공연 스태프로 일하는 19살 메리를 만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고 그 중에 2명은 그래디 스타일스처럼 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났죠. 스타일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손을 닮은 자식들을 쇼에 등장시켰습니다. 손이 약간 불편한 것 빼고는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스타일스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언어적, 신체적으로 가족들을 학대했죠. 그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거나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기어다녔고 그래서 상체 힘이 보통 사람들보다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남다른 상체 힘을 이용해서 아내와 아이들의 목을 조르거나 폭력을 행사했고 늘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재미로 휠체어를 타고 아내와 아이들과 박치기를 하기도 했죠. 또한 스타일스는 사람들이 서커스 공연이 아닌 길거리에서 자신의 손을 무료로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큰 가죽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욕설과 성질이 아주 심했고 자신의 아이들이 누구와 교류하는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타일스의 딸 캐시는 임신을 했을 때 학대당하는 엄마를 보호하려다가 스타일스에게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그 사건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아이를 조산하기도 했습니다. 캐시는 늘 그런 아버지를 사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73년에는 스타일스의 폭력이 절정에 달해서 참다 못한 메리는 그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레디 스타일스는 바바라라는 여성과 재혼해서 또다시 자신과 같은 선천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지만 그의 욕설과 성질은 여전했고 결국 두 번째 아내와도 금방 이혼하게 됩니다. 1978년 스타일스의 딸 중에 한 명인 15살 도나는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집에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집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도나는 근처에 사는 18살의 잭 레인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곧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타일스가 딸의 약혼자인 잭을 인정하지 않았죠. 결혼식 전날 스타일스는 큰딸 도나에게 약혼자 잭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불렀습니다. 잭은 앞으로 장인 어른이 될 스타일스와 대화하기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스타일스는 총을 꺼내 2발을 쏴서 잭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나를 쳐다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도나는 자신의 아빠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증언했고 스타일스 역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3급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스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감금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변이 있었고 수년간의 흡연으로 인해 폐기종이 있다고 주장했죠. 사법당국은 장애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이 갖춰있지 않다는 스타일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로 석방하였습니다. 스타일스는 사건 이후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을 끊었고 예전처럼 욕설과 성질을 부리지 않았죠. 전부인 메리는 스타일스의 변한 모습을 보고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몇 주 되지 않아 스타일스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학대는 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한 채로 쇼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고 공연 도중에 관객들에게 돌진하는 사고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는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사실로 인해 더욱 고통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인을 당하더라도 스타일스가 교도소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고 이 학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한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스타일스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메리는 스타일스와 그냥 이혼하고 떠나버린다면 자신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일 것이 두려웠고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메리가 다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해리는 어떻게든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메리는 아들 해리에게 스타일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아들 해리는 그 말을 듣고 크리스토퍼 와이언트라는 이웃에게 $1,500, 한화 약 180만원 가량을 주고 자신의 아빠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1992년 11월 29일 오후 11시 메리는 밤에 외출을 했고 스타일스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옆집 이웃 와이언트는 장전된 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는 스타일스의 뒤통수에 총알 2발을 발사했고 그는 즉사했습니다. 스타일스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으로 쏘았던 17살의 옆집 이웃 크리스토퍼 와이언트는 2급 살인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아들 해리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되었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는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것을 알리며 항소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살인 공모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00년에 석방되었습니다. 메리는 남편이 가족들을 죽이려고 항상 협박해왔고 그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안전해서 다행이라는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스타일스는 평소 좋지 않은 행실로 인해 장례식에 단지 10명의 조문객만 올 정도로 지역사회에 미움을 샀고 아무도 그의 관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를 비롯한 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의 미디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공연하는 공연가였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살인 피해자가 된 그레디 스타일스는 플로리다주 템파 근처의 선셋 메모리 가든에 묻혀 있습니다. 메리 빈센트는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춤추는 것을 좋아했고 라스베가스에서 댄서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방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그날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사는 부모님 집 대신 LA에 사는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합니다. 요즘에는 낯선 사람의 차를 타고 무작정 어디로 간다는 것이 다소 이상한 방식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던 사람들에게 히치하이킹은 흔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1978년 9월 29일 사건 당일, 메리는 다른 2명의 히치하이커들과 함께 길가에서 차를 얻어 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란색 밴이 멈췄죠. 밴의 운전사는 51세의 로렌스 싱글턴. 메리와 다른 2명이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딱 1명만 태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히치하이커 2명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딱 1명만 태워준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죠. 그리고 메리 보고 기다렸다가 우리와 다른 차를 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때 무척 지쳐 있었고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차에 올라탑니다. 로렌스는 메리에게 나에게도 너만한 또래의 딸이 있다고 말하며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나눈 뒤 메리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리가 깨어났을 때 차가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낯선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리는 겁에 질리고 화가 났죠. 그리고 차 안에서 날카로운 막대기를 발견하고 그 막대기를 로렌스에게 겨누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수였다고 사과하며 메리를 안심시켰고 다시 고속도로를 향해서 운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로렌스는 용변이 너무 급한데 주유소가 나올 때까지 참을 수가 없다면서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메리도 바람을 쐬기 위해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메리가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허리를 굽혔을 때 그는 메리의 머리와 등을 때려서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메리의 2 손을 등 뒤로 묶은 뒤 밴 안에서 성폭행했죠. 그는 메리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다면 자신의 말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로렌스는 다시 밴을 운전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협곡에서 차를 멈춥니다. 메리는 울면서 그에게 제발 자기를 놔달라고, 풀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메리에게 무언가를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메리는 다시 기절했죠. 메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메리를 질질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춰서서 자유를 원하니 내가 널 자유롭게 해줄게 라며 메리의 손에서 밧줄을 끊었죠. 그리고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렌스는 손도끼를 들고 메리의 양팔을 잘라버렸습니다. 메리는 있는 힘껏 저항했지만 10대 소녀가 성인 남성을 힘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죠. 로렌스는 메리의 의식이 온전한 상태에서 도끼를 5번 이상 휘둘렀고 그 후 메리를 협곡 30피트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소리치고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메리는 끔찍한 고통에 서서히 의식을 잃어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로렌스는 메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며 아무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협곡 아래로 던져두고 가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메리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죠. 일단 지혈을 하기 위해 팔을 흙 위에 문질러서 출혈을 막았습니다. 메리는 고통스러웠지만 위쪽에서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 2 다리만으로 균형을 잡아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메리가 협곡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낮이었는데 꼭대기까지 다 올라왔을 때는 밤이 될 정도로 긴 사투였다고 합니다. 간신히 꼭대기까지 올라온 메리는 피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2 팔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차량이나 인적이 드문 곳처럼 보였죠. 메리는 제발 차가 지나다니길 바라면서 길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차 안의 사람들은 분명히 메리를 보았지만 벌거벗은 채 피범벅이 되어 있고 잘린 두 팔을 허공으로 들고 있는 끔찍한 모습에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메리는 3마일가량을 더 걸었죠. 이대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두 번째 차를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부부는 차를 멈춰서 도와주었습니다. 메리의 팔꿈치를 수건으로 싸서 지혈을 해주고 옷을 입힌 뒤 구급차를 불렀고 메리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메리는 병원에서 한 달을 치료받았고 의수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아주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몽타주를 배포했죠. 메리의 상세한 진술 덕분에 몽타주가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로렌스의 이웃이 그 몽타주를 보고 신고해서 마침내 그는 체포됩니다. 경찰은 파블로에 있는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로렌스는 벤을 이미 철저하게 청소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로렌스의 집에서 메리의 담배와 불에 탄 옷의 잔해가 발견되었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뻔뻔스럽게도 메리가 매춘부였다고 거짓말했고 범죄 행각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메리를 보고 매춘부라고 부르며 조롱까지 했죠. 하지만 메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일을 상세하게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로렌스 싱글턴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배심원단은 그를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치, 폭행, 살인미수, 강간 등의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죠. 그 당시에는 각각의 중죄에 대해 연속적인 형량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렌스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는 모범수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어서 8년 만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형량으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죠. 로렌스는 교도소에서 나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지만 주민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가 정착하려는 마을마다 거센 항의와 시위가 있었고 가석방이 되고도 1년 동안은 정착할 마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인 플로리다로 이주했죠. 로렌스는 흉악범으로 주 당국에 등록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가 흉악범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이웃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 그의 끔찍한 과거 행각을 몰랐죠. 로렌스는 절도죄 같은 범죄 행각으로 다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그냥 조용한 노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1997년 2월 19일 한 이웃이 자신의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로렌스의 집 창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았죠. 그가 어떤 여성을 여러 번 찌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체포됩니다. 살해당한 여성은 록산느 헤이스로 31살의 새 아이의 엄마이자 매춘부였습니다. 록산느는 그의 집에서 $20를 받고 만나기로 했는데요. 로렌스의 주장에 따르면 록산느가 기존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며 죽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로렌스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메리는 그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늘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메리가 증언했을 당시 그는 메리에게 출소하면 내가 못다한 일을 끝내겠다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복역할 때도 협박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늘 그가 자신을 죽이러 올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는데 그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번만큼은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올 수 없도록 다시 한번 법정으로 가서 증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메리는 법정에서 그를 정면으로 다시 마주하며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마침내 이번에는 로렌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했죠. 하지만 로렌스 싱글턴은 자신의 죄값대로 사형을 받아 사망하지 않았고 2001년 교도소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메리의 사건이 알려진 후 로렌스 싱글턴을 마주쳤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메리를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특히 로렌스네 가족집 근처에 살던 이웃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로렌스의 아버지인 레리 싱글턴이 술에 취하면 늘 자신의 아내를 보고 팔을 잘라 토막내겠다고 위협하면서 칼로 뒤쫓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웃들이 로렌스의 어머니를 집 안에 숨겨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로렌스 싱글턴이 출소했을 때 두려워했던 사람은 메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딸도 두려워했었죠. 로렌스의 친딸 데브라는 아버지의 성격과 가정폭력 혐의,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아빠가 메리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늘 아빠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사법당국 측에 경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렌스가 8년 만에 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친딸 데브라 또한 도망쳐서 숨었고 사법당국 측에 자신의 아빠를 더 오래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사법당국 측은 더 오래 수감시킬 방법은 없으며 친딸 데브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뿐이라고 했죠. 친딸 데브라는 이름을 여러 번 바꾸고 여러 주를 옮겨다니며 이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만 먹으면 친딸의 이름과 소재지를 금방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친딸 데브라는 범죄자가 내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데 300m 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로렌스는 적반하장으로 메리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은 무죄이며 메리가 막대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게다가 메리가 강간죄로 자신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었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법원 측이 기각했습니다. 메리는 후에 로렌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였습니다. 로렌스는 메리에게 256만 달러, 한화로 3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실업자이고 저축액이 200달러밖에 없다는 이유로 메리는 돈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팔을 재건하기 위해 오른쪽 다리의 일부를 사용했고 댄서의 꿈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메리는 사건을 겪은 초기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죠. 거식증을 겪었고 그동안 쌓아올린 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무너졌으며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수백 번의 정신 상담을 받았고 파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네바다 대학을 다녔고 결혼했고 이혼했지만 두 아들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한때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존자라고 자신을 명명하며 자존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렌스가 겨우 8년의 형기만 살고 나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었는데요. 메리 역시 중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형량 때문에 무고한 또 다른 한 명의 희생자가 생긴 상황에 분노했고 록산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이 사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을 막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리는 분필 파스텔을 이용해서 여성의 모습을 주로 그리며 현재는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